안녕하세요. 이야기 바다입니다. 즐겁게 감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로또 당첨. 그 이후의 삶. 나는 평생 운이 좋은 편이 아니라고 믿었다. 내 인생은 늘 한 발짝씩 늦었고 당첨은 다른 사람들 이야기였다. 그날 저녁 편의점의 형광등 아래에서 나는 오래된 버릇처럼 로또 용지를 한 장 집어들었다. 퇴근길에 버스가 끊겨 비를 맞았고 젖은 어깨를 털며 아무 생각 없이 4개의 숫자를 적고 2개는 손이 이끄는 대로 채웠다. 영수증처럼 가벼운 종이를 접어 지갑 속에 넣으면서도 내일이면 이 종이를 쓰레기통에 던질 거라고 생각했다. 잠자리에 들 때까지도 달라질 것은 없을 거라 믿었다. 이길 아침 휴대폰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뜨겁게 쪼그라들었다. 숫자들이 나란히 맞아떨어졌다. 내 눈이 착각한 것 같아 화면을 3번이나 새로 고침했고 결국 조용한 새벽 공기 속에서 소리 없는 웃음이 새어나왔다. 당첨금은 눈앞에 숫자로 떠 있었지만 그 금액이 의미하는 세계는 막막한 바다처럼 넓었다. 나는 바로 회사를 그만두지 않았다. 책상은 여전히 내 자리였고 커피 머신의 금속 소리는 어제와 같았다. 다만 같은 소리 안에서 내 귀가 다른 의미를 듣기 시작했다. 매 시간의 무게가 달라지고 동료들의 농담에서 근심이 비치는 것을 눈치채며 내가 갑자기 가벼워졌다는 불안한 자유가 따라붙었다. 몇 주 동안 나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통장에 찍힌 거대한 숫자가 현실을 증명해도 그 현실을 말하는 순간 되돌릴 수 없게 된다는 두려움이 나를 붙들었다. 나는 퇴근 후 작은 노트를 펼쳐 돈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규칙을 적었다. 말을 하지 않는다. 눈에 띄는 소비를 하지 않는다. 기부를 반사적으로 하지 않는다. 투자 강의를 듣지 않는다. 가족에게도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루에 한 번은 평소처럼 걸어간다. 새 규칙은 담담했지만 종종 지키기 어려웠다. 지하철에서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 보였고 편의점 계산대 위의 진열이 도발적으로 느껴졌다. 돈은 내게 새로운 언어였고 나는 그 언어를 아직 발음할 줄 몰랐다. 첫 번째로 고백한 사람은 어머니였다. 병원 진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어머니가 앞으로 치료비가 더 들 거라며 한숨을 섞어 말했을 때 나는 준비해 둔 문장을 꺼냈다. 당첨됐어. 어머니는 크게 놀라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정말이냐고 2번 물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같이 밥을 했다. 상위로 올라온 것은 평범한 반찬이었지만 서로의 말 속에는 오래 눌러두었던 걱정이 조금씩 풀려나왔다. 나는 내 규칙을 설명했고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정한 거면 나는 따를게. 다만 건강부터 챙기자. 우리는 병원비와 대출 상환, 이사 계획을 차분히 목록으로 적었다. 며칠 뒤 동생에게도 알렸다. 동생은 분명히 기뻐했지만 그의 기쁨은 곧 여러 가지 광속의 계획으로 변했다. 사업을 해보자. 주식은 요즘 이쪽이 뜬다. 코인은 타이밍만 잘 맞추면 된다. 나는 동생의 말이 끝날 때까지 듣고 내가 정한 규칙을 다시 말했다. 서두르지 말자. 먼저 우리의 삶을 정리하자. 그리고 1년 동안은 아무 투자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자. 동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 어딘가에 실망이 지나갔다. 우리는 같은 기쁨을 나누었지만 같은 속도로 달리진 못했다. 회사에는 사직서를 냈다. 상사는 아쉬워했고 동료들은 술자리를 열었다. 나는 당첨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그저 지쳤고 이제 쉬고 싶다고만 말했다. 퇴사 다음 날 평일 오전에 도시가 낯설 만큼 맑아 보였다. 나는 옛날부터 가고 싶었던 도서관에 가서 하루를 보냈다. 점심에는 싼 국수를 먹고 오후에는 공원에 앉아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를 들었다. 갑자기 늘어난 시간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몰라 당황하면서도 그 당황이 나쁘지는 않았다. 밤에는 오래된 이메일 계정을 정리했다. 세상은 질서 있게 흘렀고 나는 그 흐름 밖에 서서 조심스레 손을 담궜다. 하지만 곧 파문이 생겼다. 소문은 생각보다 빨랐다.
친척 모임에서 누군가가 나의 갑작스러운 퇴사를 이상하게 여겼고 동네 친구가 편의점에서 내게 익숙하지 않은 카드를 봤다고 했다. 작은 조각들이 모여 의심이 만들어졌다. 몇몇은 직접 물어왔고 몇몇은 돌려서 말했다. 나는 여전히 말을 아꼈다.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들의 상상은 더 멀리 달렸다. 초인종이 울리고 오래 연락이 없던 이들이 찾아왔다. 대학 동기가 오랜만이라며 술을 사달라 했고 이름도 가물한 선배가 투자 제안을 들고 왔다. 나는 대체로 거절했다. 거절은 예의 바르게 했지만 거절이 쌓일수록 나는 고립됐다. 전화는 줄었지만 메시지는 늘었고 메시지는 줄었지만 빈말은 늘었다. 어느 저녁 동네 카페에서 책을 읽다 전화를 받았다. 아버지였다. 오래전 이혼 후 연락이 뜸했던 아버지는 갑작스레 안부를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묵직한 침묵의 뒤편에 사정이 있다는 것을 나는 알 수 있었다. 그는 대놓고 말을 꺼내지 않았다. 다만 만나서 밥을 먹자고 했다. 우리는 오래된 골목의 식당에서 마주 앉았다. 그는 내 눈치를 보며 최근의 근황을 늘어놓다가 결국 조심스럽게 돈 이야기를 꺼냈다. 사업이 조금 어려워졌고 한 번만 도와주면 반드시 갚겠다고 말했다. 나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아버지의 손이 떨리는 것을 보았고 그 떨림 속에 그의 세월이 묻어 있었다. 나는 결국 작은 금액을 빌려주기로 했다. 계약서를 쓰고 이자와 상환 계획을 명확히 적었다. 아버지는 잠시 난감해했지만 끝내 서명했다. 우리 사이에는 문장이 한 겹 더 생겼다. 우리는 식당을 나서며 어색하게 포옹했다. 밤 공기는 서늘했고 나는 길가에 가로수들을 세웠다. 그 다음으로 마주한 것은 법률 서류였다. 초등학교 동창이 내게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 그의 주장은 모호했다. 오래전 내가 꾸준히 도와주겠다고 말했었는데 갑자기 연락을 끊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이었다.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소송은 현실이 되었고 변호사가 필요했다. 변호사를 만났고 그는 서류를 넘겨보며 이건 이길 수 있는 사건이라고 했다. 그 말 속에 안도와 불안을 동시에 느꼈다. 법정에서 나는 근거를 설명했고 증거를 제출했다. 결과는 승소였다. 그러나 승소는 기쁨이 아니라 공백이었다. 한 시대가 끝난 것처럼 허전했다. 친구는 더 이상 친구가 아니었고 나는 내가 지키고자 했던 규칙 뒤에서 더 두꺼운 벽을 만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병원 대기실에서 한 아이의 울음을 들었다. 어머니가 보험 상담원과 다투고 있었고 치료비가 밀려 수술이 미뤄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오갔다. 나는 그 장면을 보고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규칙을 떠올렸다. 충동적으로 기부하지 않는다. 그러나 오래 걸리지 않아 나는 창구로 갔다. 신분을 밝히지 않고 그 가족이 필요한 비용을 익명으로 지원해달라고 부탁했다. 직원은 내게 개인정보 제공 등의 절차를 설명하며 번거롭게 굴었지만 나는 모든 항목에 꼼꼼히 서명했다. 병원 앞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기다리자 멀리서 아이가 웃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처음으로 돈이 언어를 넘어 손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그 일을 계기로 나는 작은 재단을 만들어 보기로 했다. 화려한 재단이 아니라 동네에서 보이는 구체적인 어려움에 작은 다리를 놓는 일을 하고 싶었다. 회계와 법률 구조를 먼저 배웠고 지인이 소개해준 변호사와 회계사를 통해 투명한 규칙을 세웠다. 지원 기준을 문서로 만들었다. 다만 관여의 깊이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내가 직접 수혜자를 만나지 않는 원칙을 세웠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일은 가끔 기대와 섞여 오해를 낳는다. 나는 다만 시작점에 불을 켜는 역할만 하기로 했다. 동생은 한동안 불만이 많았다. 우리가 더 크게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투자 스터디에 참여했고 주말마다 강의를 들었다. 어느 날 그는 크게 손해를 봤다. 표정은 무너져 있었고 말은 짧았다. 나는 그에게 따뜻한 차를 내주며 말했다. 우리가 약속한 1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금은 배울 때이고 배운 것을 소화할 때다. 동생은 앉아 있었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고개를 숙이며 미안하다고 했다.
우리는 그날 밤 늦게까지 돈에 대해 이야기했다. 돈의 목적과 돈이 없는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 그 시간은 이전의 여러 침묵보다 정직했다. 나는 그동안의 선택들이 내 정체성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더 이상 회사원도 아니고 단순한 당첨자도 아니었다. 나는 새로운 책임의 소유자였다. 하지만 책임만으로 사람은 살 수 없다. 어느 날 나는 오래된 골목에 작은 서점을 열었다. 이름은 고요의 서쪽이었다. 수익을 크게 기대하지 않았고 장소도 과하지 않게 채웠다. 동네 아이들이 와서 숙제를 하고 퇴근길 사람들이 잠시 들러 책을 고르고 노인이 느리게 페이지를 넘겼다. 서점의 수익 일부는 재단으로 흘러갔다. 나는 카운터 뒤에 앉아 손님들의 발소리를 들었고 종종 그 소리들 사이에서 내 숨이 깊어진다는 것을 알았다. 서점에는 오래된 친구도 찾아왔다. 그는 한때 내게 소송을 걸었던 사람과는 다른 친구였다. 우리는 한때 가장 가까웠지만 어느 순간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지 못하고 멀어졌던 사이였다. 그는 오랜만이라고 말했고 나는 커피를 내왔다. 우리는 과거의 말실수들을 꺼내지 않았다. 대신 서로의 근황을 이야기했다. 그는 아이 이야기를 했고 나는 서점 이야기를 했다. 조심스러웠지만 내가 원하던 대화였다. 사람 사이의 거리는 돈이 아니라 말이 만든다는 것을 천천히 다시 배웠다. 그 즈음 어머니의 치료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병원 복도에서 어머니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네가 돈을 가져서 다행이 아니라 네가 돈을 가지고도 사람인 게 다행이다. 그 말은 내게 오래 울렸다. 나는 돈을 통해 나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고 있었고 어머니의 말은 그 증명이 이미 다른 곳에서 시작되었음을 알려줬다. 나는 집에 돌아와 노트 첫 장을 넘겨 새 규칙을 하나 추가했다.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자. 그리고 이해가 힘들면 기다리자. 시간은 또 지나가고 나는 종종 불면과 친하게 지냈다. 밤에는 재단 보고서를 검토했고 서점의 월말 결산을 정리했다. 그리고 가끔 과거의 직장 동료가 보낸 메시지를 다시 읽었다. 그들은 대부분 새로운 자리를 구했고 몇몇은 힘들다고 솔직히 말했다. 나는 그들에게 서점으로 놀러오라고 답했다. 실제로 몇몇은 왔다. 우리는 카운터 앞 의자에 나란히 앉아 이전의 프로젝트들을 회상했다. 그때도 고단했지만 돌아보면 사람과 함께였기에 버틸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서로 어색하게 웃었다.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고 있었고 그 길은 때로 멀어졌다 다시 가까워졌다. 어느 늦가을 나는 아버지에게서 상환 계좌이체 알림을 받았다. 원금과 이자 약속한 날짜에 정확히 입금되었다. 아버지는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수고했고 고맙다. 나는 잠시 휴대폰을 쥔 채 창밖을 봤다. 바람이 담장을 넘고 낙엽이 움직였다. 우리는 서로에게 빚이 없었다. 빚이 없는 사이가 곧 화해는 아니지만 그 땅에서 화해의 씨앗은 싹틀 수 있다. 나는 아버지와 다음 주에 다시 밥을 먹기로 약속했다. 이번에는 내가 먼저 제안했다. 재단의 규모는 조금씩 커졌다. 그렇다고 해서 방향을 바꾸지는 않았다. 여전히 지역의 작은 문제에 집중했고 보고서는 투명했고 상담 창구는 친절했다. 때때로 악용하려는 시도도 있었지만 우리는 절차를 통해 막았다. 한 번은 누군가가 SNS에 우리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특정인을 차별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 때문이었다. 나는 처음에는 분노했지만 곧 차분히 대응했다. 기준을 공개했고 통계를 공유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혜자들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지켰다. 시간이 지나자 비난은 사라졌고 대신 우리 방식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남았다. 서점은 계절마다 작은 행사를 열었다. 겨울에는 따뜻한 차를 같이 마시며 한 해의 책을 나누었다. 봄에는 동네 산책을 하고 시를 읽었다. 여름에는 늦게까지 문을 열어 더운 밤을 피할 곳을 제공했다. 가을에는 중고책을 모아 무료로 나눴다. 행사에는 돈이 많이 들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서로를 기억했다. 나는 그 장면들을 바라보며 내가 원했던 이후의 삶이 무엇인지 점점 또렷해지는 것을 느꼈다.
거대한 숫자가 만든 삶이 아니라 작은 반복들이 모은 삶. 한 사람의 얼굴, 한 장의 페이지, 한 번의 숨. 물론 여전히 돈은 삶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쳤다. 나는 세금 신고를 성실히 해야 했고 법적 책임을 꾸준히 관리해야 했다. 투자의 유혹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동생은 때로 다시 들뜨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나침반을 공유하고 있었다. 실패가 오면 기록했고 기록은 곧 배움이 되었다. 어머니는 주말마다 서점에 들러 카운터를 봐주었고 손님들은 그녀의 미소를 좋아했다. 동생은 주말 저녁에 독서 모임을 진행했다. 그는 예전보다 천천히 말했다. 천천히 말하는 사람은 잘 듣는 사람이기도 했다. 나는 가끔 당첨되기 전에 내가 떠올랐다. 비에 젖어 카운터 앞에 서 있던 그 청년을, 그가 적었던 숫자들의 손끝을. 그 손끝은 사실 절망이 아니라 습관이었다. 늘 하던 대로 하루를 매듭짓는 작은 의식. 인생은 종종 그런 무심한 순간에 방향을 바꾸지만 방향을 유지하는 것은 선택의 총합이다. 나는 당첨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여러 선택 중 하나였음을 인정했다. 그리고 그 인정 위에서 내가 쌓아 올린 오늘의 기둥들을 바라보았다. 서점의 불빛, 재단의 보고서, 어머니의 웃음, 동생의 목소리, 그리고 나의 조용한 걸음. 어느 비 오는 날 나는 처음으로 당첨 번호가 적힌 종이를 꺼내 불을 바라보듯 오래 보았다. 종이는 색이 바랬고 잉크는 옅어졌다. 나는 종이를 접어 작은 상자에 넣었다. 상자 안에는 서점의 첫 영수증과 재단의 첫 공문, 어머니가 보낸 손편지, 동생이 진행한 첫 모임의 사진이 함께 있었다. 상자를 닫으며 나는 혼잣말을 했다. 나는 운이 좋았고 동시에 나는 선택했다. 선택한 뒤에는 책임을 배우고 책임을 배우며 조금 더 사람을 배웠다. 그 배움이 내게 가장 큰 당첨이었다. 밤이 깊을수록 서점은 더 조용해진다. 의자 위에 걸쳐진 코트와 책갈피 사이의 먼지, 문득 울리는 도어벨의 소리까지 모든 것이 느려진다. 나는 카운터 뒤에서 컵을 씻고 내일의 할 일을 적는다. 신간 입고 재단 분기회의, 어머니 병원 예약 확인, 동생의 모임 제목 수정, 그리고 개인 독서 시간. 리스트 옆에는 짧은 문장을 적는다. 흔들려도 방향을 잃지 말 것. 나는 문을 잠그고 셔터를 내린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도로 위에 불빛이 번진다. 나는 우산을 펴고 천천히 걷기 시작한다. 처음 적었던 규칙처럼 하루에 한 번은 평소처럼 걷는다. 그 걸음이 나를 내 삶으로 데려다 준다는 것을 이제는 안다. 며칠 뒤 뜻밖의 편지가 왔다. 소송에서 만났던 변호사가 보내온 작은 엽서였다. 짧은 안부와 함께 서점에 자주 가겠다는 글이 적혀 있었다. 그는 뒷면에 책 추천을 하나 적어두었고 그 책은 공교롭게도 내가 다음 달 모임에서 다루려던 책이었다. 나는 카운터 위 엽서를 세워두고 고객들에게 보여주었다. 사람들은 흥미로워했고 나는 변호사가 아닌 한 명의 독자로 그를 소개했다. 서점에는 다시 작은 연결이 생겼다. 연결은 조심스럽게 이어졌고 그 조심은 사람을 지켰다. 나는 때때로 미래를 상상한다. 재단이 없어질 수도 있고 더 커질 수도 있다. 서점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도 있고 다른 동네에서 새로 시작할 수도 있다. 어머니는 더 건강해질 수도 있고 더 자주 병원을 가야 할 수도 있다. 동생은 새로운 사랑을 만나 가정을 꾸릴 수도 있고 또 다른 실패를 겪을 수도 있다. 상상은 끝이 없지만 그 어떤 미래에서도 내가 지키고 싶은 문장이 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이고 도구는 사람을 위해 쓰일 때 빛난다. 나는 그 문장을 매일 마음속에서 다시 쓴다. 어느 봄날 재단에서 지원했던 한 청년이 서점으로 찾아왔다. 그는 멀찍이 서서 인사했고 나는 미소로 답했다. 우리는 서로 누구인지 알았지만 약속대로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다. 대신 그는 계산대에 조용히 책 한 권을 두고 갔다. 소설이었다. 표지 안쪽에는 짧은 문장이 있었다. 덕분에 하루가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나는 책갈피를 끼워 책장을 보관했다. 감사의 말은 종종 설명보다 길었다. 나는 그날 밤 한참 동안 책장을 쓰다듬었다.
시간은 속도를 조절하지 않는다. 다만 내가 속도를 배우게 한다. 나는 여전히 가끔 불안해하고 예상치 못한 문제에 당황하며 이상한 소문에 상처받는다. 그러나 이제 나는 내가 믿을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이 있다. 걷기, 읽기, 기록하기, 단정히 거절하기, 신중히 수락하기, 그리고 무언가를 주고받을 때 가능한 한 얼굴을 기억하기. 이 습관들이 모여 나를 지탱하고 돈이 만든 흐름에 휩쓸리지 않게 한다. 나는 내 노트를 덮고 불을 끈다. 창밖에는 새벽이 온다. 그 새벽은 당첨 이전과 이후를 가리지 않는다. 그저 하루가 시작될 뿐이다. 다음날 나는 서점 앞 화분에 흙을 바꾸고 세모종을 심었다. 고객이 둘, 셋 들어왔다 나갔다. 낮에는 재단 상담팀과 통화하며 서류 검토를 했고, 저녁에는 독서 모임에서 느린 토론을 이끌었다. 한 참가자가 물었다. 인생에서 가장 크게 바뀐 건 무엇이었냐고. 나는 잠시 생각한 뒤 말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방식이 바뀌었다고. 예전에는 실패가 나를 정의할까봐 두려웠고, 지금은 실패를 기록하지 않을까봐 두렵다고.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기록은 곧 책임이니까. 우리는 그 말의 여운을 같이 들었다. 밤늦게 문을 닫고 돌아오는 길, 나는 당첨 직후 썼던 첫 규칙을 떠올렸다. 말하지 않는다. 눈에 띄는 소비를 하지 않는다. 기부를 반사적으로 하지 않는다. 투자 강의를 듣지 않는다. 가족에게 시간을 준다. 하루에 한 번은 걸어간다. 그 규칙들은 아직 유효했다. 다만 이제 나는 규칙들을 다른 문장으로 덧칠하고 있었다. 말해야 할 때는 분명하게 말한다. 소비는 목적에 맞게 한다. 기부는 구조로 한다. 투자는 배움으로 연결한다. 가족과는 서로의 속도를 인정한다. 그리고 걸음은 방향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남긴다. 삶은 그렇게 개정판을 거듭한다. 나는 집에 돌아와 상자를 다시 열었다. 그 안에 종이들과 편지, 영수증과 사진 위로 손가락이 지나갔다. 각 종이는 어떤 순간의 증인이었다. 증인은 과거에 머물지만 증언은 현재를 만든다. 나는 상자를 닫고 불을 끄며 생각했다. 당첨은 우연이었지만 이후는 선택이었다. 그리고 선택의 누적이 나를 데려온 이곳은 생각보다 조용하고 생각보다 넓다. 나는 그 조용함과 넓음 사이에서 내 이름을 작게 불러본다. 대답은 없지만 다음 걸음을 내딛기에 충분한 침묵이 돌아온다. 그 침묵이 내게는 음악이었다. 어쩌면 언젠가 나는 이 모든 것을 글로 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글은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한 승리의 보고서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보내는 생활의 기록일 것이다. 돈을 갖게 된 이후에도 여전히 필요한 것은 용기와 절제, 호기심과 연대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 나는 마지막으로 창문을 연다. 밤 공기가 들어오고 멀리서 기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린다. 그 소리는 아주 오래전 퇴근길에 듣던 소리와 같다. 변화의 핵심은 언제나 동일함과 함께 오늘의 문을 닫고 내일의 문을 연다. 나는 내가 선택한 길 위에서 조용히 앞으로 나아간다. 작은 걸음들이 쌓여 나의 이후를 만든다. 그것이면 충분하다.